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링고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신을 믿으시나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쥐가 그 손톱을 먹고 사람 행세를 한다거나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등 예로부터 내려져 오는 다양한 미신들이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어딘가 찜찜한 마음에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확인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파묘입니다. 오늘은 현재 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파묘를 찬찬히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새로 들어오신 오기분들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기 부원으로 합류하게 된 해리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해리라는 닉네임을 가져오게 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파묘 녹음부터 함께하게 된 지안입니다. 저는 그냥 본명을 바꿔서 지안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부터 원더풀에 있었던 초이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패널분들 소개를 했으니 신작 토파보기 파묘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작 토파보기 파묘 1부에서는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며 진행될 예정인데요. 1장과 2장으로 나누어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연출, 마음이 가는 대사나 연기와 같은 영화 안의 요소들을 하나씩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그 장재영 감독님의 사바 작품 이후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오랜만에 오컬트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뭐 나름 꽤 몰입해서 감상했고 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래도 영화관에서 보길 잘했다 정도의 생각이 들었던 맞아. 영화였습니다. 맞아. 전 뭔가 혹평이 보기 전에 많길래 기대를 정말 1도 안 했는데 나름 흥미로웠던 오컬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뭔가 꽤나 논리적인 영화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논리적이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되게 호평만 듣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영화 자체는 엄청 몰입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서운 걸 진짜 못 보거든요. 근데 친구가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보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아무 긴장 안 하고 아 그래 그냥 보고 가야지 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좀 가면서 막 봤던 것 같아요. 약간 손틈새로 비치는. 맞아요. 저도 지아님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거를 진짜 잘 못 보는 편인데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무서워서 그쵸. 되게 잘 그런가? 봤고요. 그리고 뭔가 제목 그대로 땅을 파는 이야기인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생소한 소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다들 영화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바람으로 인해 기이한 일을 겪고 있는 미국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1장으로 같은 묘자리에서 또 다른 관이 발견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2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혜리님, 영화 전반부의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대로 요절을 하고 원이라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미국의 한 집안은 도움을 얻고자 화림을 찾습니다. 화림이 내린 진단은 묘의 터가 좋지 않아 후손들이 해를 입는다는 묘바람이었습니다. 집안의 장소는 어렵게 얻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자 파묘를 하기로 합니다. 단 개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으나 결국 관은 열리며 관 안에 있던 홀령은 자신의 후손들을 찾아가 해를 끼칩니다. 파묘의 전반부 이야기는 이 홀령을 성공적으로 화장시켜 한 집안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네, 전반부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연출이 있으신가요? 저는 홀령의 실체가 뭔가 창문에 언뜻 비치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포는 원래 안 보여야 공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긴장감을 높이는 연출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는 도깨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약간 대조되어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부가 더 좋으셨나요? 완전 100%. 근데 그건 저도요. 저도 그렇긴 해요. 저희가 사실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약간 공통된 의견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부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장면, 네. 정확히 말하면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는데 네. 이게 화림과 상덕이 처음에 나레이션으로 자기를 설명을 해요. 맞아요. 소개를 하는데 음. 그런 방식이 조금은 아, 유치했다 제 입장에서. 솔직히 그때 어떤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맞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화림이다. 막 맞아요. 이러는데 아, 이게 약간 설명 좀 배제해도 음, 됐지 음. 않았을까. 왜냐하면 맞아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좀 이미지로 딱 보여주면 되는데 맞아요. 그걸 말로 하려니까 조금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영화 내내 좀 과한 친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맞아요.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리고 그 혼령이 장손에 빙이 된 장면을 엄청 인상 깊게 봤는데 갑자기 막 빙이 돼가지고 일제강점기 시대 군인처럼 막 맞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 엄청 진짜. 절도 있게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막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반부가 더 인상 깊었는데 특히 그 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목이 돌아가는데 맞아. 그 장면을 너무 제가 막 상상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제 목이 막 돌아가네. 어머,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진짜. 우득. 네, 이 장면이 거의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다른 포인트로 꽂힌 장면이 네. 그 네 명의 주요 인물들이 처음 딱 묘지를 보고 내려와서 차에 다 같이 네 명이 타서 막 이제 상덕이 그 여우랑 묘지 상극인 거 알지 않냐? 근데 너네 올라갈 때 여우 봤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운전석 쪽을 비추는데 네. 그 파묘를 의뢰했던 상주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차 안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여우가 그 네 명의 주요 인물들을 쳐다봤던 모습이랑 너무 겹치는 거예요. 약간 상주가 여우상이에요. 그쵸? 네. 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우상이에요? 네. 살짝 그 그런가? 눈빛, 살짝 그 눈빛이 묘하게 어. 여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는 장면이 약간 후에 이 아들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걸 그냥 암시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눈빛이 뭔가 수상하긴 했어. 네, 진짜. 그쵸, 맞아 그쵸. 맞아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화림의 굿 장면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친구가 보러 가자 그럴 때 컨버스 김고은 보러 가자 그랬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컨버스를 신은 MG 무당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김고은이. 굉장히 힙해서 재밌었고 음. 또 김고은 배우한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라 너무 흡입력이 있어서 역시 배우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고편부터 워낙 그 화림의 굿장면이 화제가 되다 보니 약간 어느 파트에서 나올까 생각하면서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 굿장면까지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또 초반부에 그 굿장면이 나와서 굿 결과가 뭐 부정적이거나 실패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초반부의 등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약간 그 굿장면이 저는 하이라이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초반에 나와서 뒷부분의 전개에서는 어떤 하이라이트를 보여줄 맞아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근데 김고은 배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 이 굿장면을 보면서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 맞아요. 다시금 생각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하자면 네. 저는 초반부에 화림이 등장한 씬부터 굿을 하기 전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때까지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져가지고 네. 보면은 되게 말도 거칠게 하고 되게 약간 싸가지가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되게 좋았는데 뭔가 굿을 할 때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성이 안 찼어요. 뭔가 더 폭발을 했어야 됐다. 너무 기대치가 기대치가 좀 높았어요. 약간 막 머리 흔들면서 춤출 때 네. 살짝 피식했다. 웃겼다. 네, 약간 웃겼어요. 그래서 조금은 굿장면 아쉬웠지만 빼면은 좀 다 전체적으로는 캐릭터가 되게 카리스마 느껴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김고은 배우의 뭔가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다가 맞아요. 무당 모습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맞아요, 있던 것 같아요. 화림의 대살굿과 함께 파묘를 했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며 화림 일당은 곧바로 화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족들은 이 관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들 이 관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게 영화에서 절대 열지 말라 하면 무조건 열리잖아요. 아, 맞아요. 무조건이죠. 그래서 이건 열리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근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돈을 밝히고 속물적인 그런 맞아요. 면을 많이 보여줘서 영근이 열 줄 알았는데 그 예상은 조금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그냥 이거는 네 분 모두 동일할 것 같은데 무조건 열리겠다. 그쵸, 이거는 그쵸. 공포 영화의 어떤 속성이기 음.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열지 말라는 건 다 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열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영근이 열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영근이 이렇게 관을 이렇게 쓸고 닦고 있는 그런 음. 거기서 이제 컷이 다른 컷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 영근이 열었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영근은 그냥 밥 먹고 있었고 맞아요. 다른 뒷돈은까지 받으신 그분이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조금 의외였던 장면이었어요. 저도 약간 영화 초반부여서 무조건 열려야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영근이 직접적으로 열기보다는 약간 영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조금 중간중간 쉼표를 찍어주는 그런 캐릭터라서 괜히 약간 관을 건드려 보다가 뭔가 실수나 아. 우연에 아. 의해서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어도 당연히 영근이 열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언제 열릴까 약간 옴싹옴싹했는데 그 뒷돈 받은 관리사가 열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그럴 법한데 영화를 볼 당시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서 그렇죠. 좀 충격적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분은 그러면 엄청 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 관이 엄청 불길하게 맞아요. 생겼는데 근데 그분은 그거를 네. 이제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원래는 관이 다 열려서 오는데 그쵸. 그렇죠. 관에서 빠져나온 홀령은 자신의 후손을 차례로 찾아갑니다. 이때 장손에게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는 상덕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이 두 명의 상덕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 상덕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상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홀령이 휴대폰을 써가지고 전화를 하리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홀령도 이제 현대적으로 진화를 어머. 해서 휴대폰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좀 속았습니다. 저도 그 전화에서 목소리가 바뀌고 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막 커지고 이 직전까지도 전화가 무조건 진짜 상덕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앞장면에 그 네. 관 열린 다음에 홀령이 이제 그 파묘를 요청했던 박현근을 찾아가기 이전에 네. 그 아버지가 있는 집에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전화가 울렸었고 그런데 그 전화랑 별개로 창문 쪽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리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오길래 당연히 전화를 건 게 진짜 상덕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전화 상덕이 진짜 상덕일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약간 뒤에서 창문 열라고 막 하잖아요. 그때쯤에 맞아요. 약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소름이 진짜 쫙 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초이님이랑 똑같은 게 처음에는 당연히 전화를 건 상덕이 진짜 상덕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창문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전까지 그 홀령이 계속 창문을 열어달라. 그쵸. 맞아요. 창문 맞아요. 쪽으로 유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알았는데 이게 뭔가 클리셰를 좀 비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공포 영화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쪽이 귀신이고 문을 열지 말라고 막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반대로 감독이 이걸 연출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네요. 근데 왜 문을 못 열었을까요? 열지 않았어요. 열어달라고 하죠. 열어다. 근데 그 할아버지 장면에서도 네. 홀령이 직접 문을 열진 않았잖아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홀령이 그거를 맘대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 아닐까요? 휴대폰도 쓰는데 이제 문도 문을 못 열나? 그러니까요. 영화적 허용. 영화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족이 감추고자 했던 비밀은 바로 관 속 인물이 친일파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유족이 감추고자 했던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친일파였다는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들 생각하셨나요? 전 사실 비밀에는 그냥 큰 관심이 없었고 그 홀령을 어떻게 수습할까 이거에만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그 홀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홀령의 비밀이 더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약간 당황했는데
약간 친일파라는 설정은 영화의 전반부랑 후반부를 좀 연결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소재를 되게 잘 이용해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일파일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었고 그냥 아예 이 집안 사람이 아닌 뭐 다른 사람이 생뚱맞은 사람이 들어있어서 열지 말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워낙 동양적인 느낌의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친일파라는 설정이 잘 어울린다. 우리 실제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잘 어울리는 설정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도 막 처음부터 친일파일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못했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 한 세대 가족이 나오는 게 아니길래 네. 약간 가문의 명성에 좀 먹칠을 한 뭐 그런 행동을 한 인물이겠다. 이 정도 생각만 하면서 봤는데요. 약간 친일파라는 설정 알고 나니까 그 화림이 처음에 일본어 썼던 장면도 떠오르고 또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예상할 만한 좀 빌드업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저도 친일파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지 못했고 저희 다 뭔가 되게 순진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초반에 암시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밑도 끝도 없는 부자다. 또 뭐 조부의 관이 향남으로 만들어진 관일 것으로 보아 뭐 고관대작일 확률이 높다. 맞아요. 라는 것을 보면은 뭐 그 시대에 고관대작이면 당연히 친일파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암시를 하는데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어요. 전혀. 영화 속에 고모라는 인물이 의문을 품었던 건 친일파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왜 일본인인 기순애가 악지 중에 악지를 골라주었는가였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다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친일파라고 해도 일본인은 아니잖아요.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일본인이라면 친일파를 아무리 그래도 같은 일본인만큼 쳐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대우를.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그냥 한국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사용해 버린 게 맞아. 아닌가. 그래서 도구로 이용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기순애라는 자가 일본인 스님이긴 하지만 좀 조선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정말요? 네. 오. 그래서 조선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의인이요? 이거 신박한 관점이네요. 너무 처음부터 여우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우인데 저는 여우라는 그 동물이 네. 좀 귀엽기도 하고 되게 어머. 우리를 도와주는 어. 뭔가 그런 좋은 기운의 동물이다라고 어머.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우가 되게 귀엽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아까 너무 그 불길하게 아들 나오는데. 눈빛이 여우랑 비슷했다는 것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신 아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 산에서 너무 무섭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완전 섬뜩했는데. 완전 불길. 그 왜냐면 나무가 엄청 큰 나무를 맞아요. 그 여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당연히 이건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럼 착각을 했나요? 제가 아무튼 좀 약간 네.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우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멸종된 동물이고 그래서 되게 불길한 동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순애가 이제 여우인데 네. 그 좋은 여우라 생각하셨군요. 네, 좋은 여우라 생각을 어머, 해서 어머. 좀 착각을 했죠. 나중에 그래서 그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 알고 약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충격 좀- 받으셨겠네요. 네, 충격을 좀 받았어요.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반전에 반전에. 네. 의도치 않은 반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 지아님처럼 일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자기들 도와준 건 맞지만 그 약간 한 세대가 친일파였다고 해서 그 후손까지 다 친일을 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본보기로서 약간 이렇게 오. 안 좋은 곳에 이렇게 해서 약간 경고의 의미 그런 것도 좀 들어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전반부부터 기묘하면서도 어딘가 오싹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네요. 저는 전반부를 보면서 무사히 파멸을 하고 화장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예측이 안 됐는데요. 지아님, 후반부의 줄거리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파멸을 진행하던 일꾼 중 한 명이 동티가 나며 후반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묘자리를 찾아간 상덕은 그곳에서 또 다른 관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관이 맞나 싶은 크기, 눕혀져 있지 않고 세워진 형태, 그리고 첩장까지 온갖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는 그 관에는 새말뚝의 정령이 있었습니다.
관을 부수고 나온 이 정령은 봉길의 간을 탐하며 자신의 부하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파묘의 후반부는 봉길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정령과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묫자리에 2개의 관이 묻혀있는 첩장이라 흔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후반부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연출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도깨비 얼굴이 딱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별로였는데 어머, 네. 어떡해. 왜냐면 그 얼굴이 심지어 별로 무섭지도 않았고 어. 뭔가 불가사의한 피해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전까지 켜켜이 쌓아왔던 긴장감이나 서스펜스가 뭔가 툭 끊겨버리는 맞아요. 느낌이라 맞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별로였다. 네. 저는 그 전반부에 여우랑 묘지가 상극이라고 이미 말한 데다가 또 여우가 중간중간 계속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막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길래 여우라는 동물에 대해서 계속 신경은 쓰였는데 약간 뒤에 그 동티 챕터가 펼쳐질 때 그 네. 사람 얼굴이 한 뱀이 맞아요.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도요. 예,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산꼭대기에 있는 묫자리로 그 4명 주연 배우들이 차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길이 딱 S자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오. 저는 그 꼬불꼬불한 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약간 그 묫자리를 지키는 그 뱀의 요소랑 좀 비슷하게 의도하신 게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몰랐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그 구불구불한 길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 맞아요. 전체적인 그 샷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엄청 겹쳐 보였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뱀이 왜 나왔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나왔군요. 저도 혜리님이랑 얘기하고 싶은 게 거의 겹치는데 저도 사람 얼굴을 한 뱀이 그 일꾼들이 이렇게 남아서 파다가 갑자기 뭐가 있어서 딱 뱀을 찔렀는데 갑자기 사람 얼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거기서 막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게 엄청 기억에 남고 근데 그거의 정확한 역할이 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 영화 전체적으로 이거는 저도 기억에 남는 연출인데 아까 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버드 아이즈 샷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새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내려다보는 그런 샷이 엄청 많이 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좁고 굽이진 도로를 일렬로 차들이 달리는 그런 장면이 좀 더 영화의 음산한 분위기를 잘 살려줬던 것 같아서 그 연출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파묘를 하고 네, 이제 첩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처음 딱 발견했을 때 그 새로 꼿꼿이 선 그 음. 관이 너무 약간 음산하게 느껴지고 맞아요. 약간 맞아요. 무서웠어요. 거기서 진짜 뭐가 있을 것 같다. 음. 근데 후반부에 너무 뭔가를 너무 막 보여줘가지고 별로겠는데 너무 뭐가 있었다. 네 그걸 약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미스터리하게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좀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관 속에 있던 정체는 바로 새말뚝의 정령이었습니다. 정체가 밝혀지기 이전까지 관 안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그리고 정령이 있다는 설정을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화림이 정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줄 때 약간 내가 이때까지 그려왔던 정령의 이미지는 좀 긍정적인 편이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약간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게임이나 뭐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서 비춰지는 정령의 이미지를 봐와서 그런지 그래서 약간 첫 번째 관에서 나온 홀령은 그 간접적으로만 형태를 보여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쇠말뚝의 정령의 형체가 어떨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관이 사이즈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엄청 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뭔가 큰 동물과 연관돼 있는 그런 관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서 정령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령이 홀령과 달리 물리적으로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설정으로 네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이 뭔가 전반부에서는 그냥 간접적으로 빙의를 해서 해를 끼치는 홀령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 정령이라는 그 소재를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되게 그래 설득력이 있다 싶었는데 그 정령을 너무 시각화해서 보여줌으로써 그게 좀 저도 팍 식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이전에 전반부에 나왔던 홀령이 해결되고 나서 뭔가 영화 끝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파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극이 확장되는 느낌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령의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냥 징그럽다, 무섭진 않고 맞아요. 되게 별로인데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너무 대충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괴물이 실제로 일본 요괴라고 오. 불리는 그 오니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모습을 정확히 형상을 본따서 만든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보면은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정령의 정체인 쇠말뚝 설화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감독님은 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저도. 근데 이제 처음 들어보는 설화라서 접했을 때 되게 신선하고 흥미로웠고요. 이게 비록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대부분 밝혀진 전설이라서 조금 사실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영화 뒷부분에 좀 항일적인 요소를 넣는 데에는 조금 최적의 소재가 아니었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저도 약간 그 아예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사실 이게 이 감독님이 만들어낸 세계관 속 이야기인지 뭐 실제 있는 전설인지 네 그것도 저는 구분은 안 갔는데 약간 그 이후에 그 친일 세력이 파묘를 상주한 이 가족뿐만 아니라 약간 전국 곳곳에 이렇게 만연해 있었고 지금도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했습니다. 저도 이 쇠말뚝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이 설화가 실제로 존재하는 설화인지 찾아봤었는데 있긴 있는 얘긴데 실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설화긴 하지만 가짜인 설화인 건데 감독 인터뷰를 제가 따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이장 현장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파묘라는 게 과거에 잘못된 무언가를 꺼내서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이후에 해야 했지만 뭔가 하지 못했던 일을 현대에 와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그 전달하기에 이 쇠말뚝 설화가 최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쇠말뚝 설화가 항일 정신 그거를 되게 극대화하는 소재로 사용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한국의 정맥을 딱 38선 사이에서 끊었고 그것 때문에 뭔가 남북이 분열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일본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분열까지 갔다 이런 걸 뭔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3.1절과도 딱 겹치면서 이제 그런 맞아요. 분위기를 더 고취시키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네,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완전. 주인공 4인방 외에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바로 보국사의 보살님인데요. 사실 저는 더 비중 있는 인물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영화를 보시면서 보살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보살님이 완전 흑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분은 100% 뭔가 있다. 그리고 표정이 뭔가 그 기순애라는 스님을 아냐고 처음에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는데 뭔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묘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순애거나 기순애의 뭔가 제자거나 뭐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진짜 보살님이셨던 진짜 보살 걸로. 그 네, 자체. 진짜 보살님이셨어서 네. 저도 약간 그 분명히 이 보살님이 관속 정체에 숨기는 게 더 있을 거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유가 관이 열렸을 때 너무 의외 인물한테 좀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분명히 이 인물도 그냥 있는 인물은 아니고 뭔가 부정적으로 연관돼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조금 피해를 당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좀 아쉬웠어요. 전 두 분이랑 완전 반대로 생각했는데 저 이분이 진짜 찐 고인물 진짜 완전 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결정적인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돌아가셔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착한 얼굴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 뭔가 의심을 했고 저는 그래서 뭔가 상덕이나 화림에게 더 해를 가할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 오니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너무 불쌍하신. 그리고 심지어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혼령이 되어서 동기를 깨우잖아요. 그 맞아요. 발로 맞아요. 밟으면서 죽어서도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니까요. 정말 의인이다. 정말 이렇게 최고의 착한- 조력자가 아닌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4명 다 어떻게 해서든 이 보살님이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긴 맞아요. 했네요. 그쵸. 맞아요. 너무 쉽게 당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맞아요.
정령이 활개를 치자 상덕은 후손들을 위해 자신들이 정령을 막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결연에 찬 상덕의 모습을 다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리고 만약 상덕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파묘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막 줄초상 얘기하면서 아 자기는 이 일 못한다라고 막 상덕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캐릭터가 뭔가 직업적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려는 캐릭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간 후손들을 위해서 난 맞아요. 파묘를 하겠어 이렇게 하길래 그 명분에 살짝 저는 공감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약간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 첫 파묘 이후에 막 일해한 가족들도 막 죽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절대 쉽게 하겠다고 결정은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초반부에는 이 상덕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유쾌하게 일을 하고 되게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려져서 아, 그렇게 막 정의롭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부분에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인데 지켜야지 이러면서 엄청 정의롭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상덕이란 캐릭터가 딸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네, 영화 맞아요. 속에서. 근데 이 4명 중에 유일하게 딸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거를 더 하자고 크게 피력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뭔가 상덕을 캐릭터로 보면은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뭔가 독립운동가로 대입해서 본다면 뭔가 이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실리주의지만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는 희생을 자처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를 투영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너무 후반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쵸, 전반부랑 맞아요. 약간 연결이 안 되는 빌드업이 어. 좀 네, 빌드업이 더 부족했다고 있었으면 생각해요. 네. 좀 맞아요. 좋았을 텐데. 맞아요. 저도 약간 되게 그 부분에서 좀 자기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근데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게 풍수사면은 그래도 그 대한민국 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맞아요. 일제 시대 때 땅을 이제 침탈당하고 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일제에 대한 반감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배경들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확 이제 각성을 해서 우리나라 지켜야겠다라는 모습으로 확 변한 게 아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약간 처음에는 일본 때문인지 몰랐다가 후반부에 알게 되었으니까. 그쵸. 네, 맞아요. 완전 후반부에 가서 알게 되긴 했지만 음. 상덕의 딸의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지며 영화는 끝을 맺는데요. 이 결말 다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너무 아름답고 딱 정석적인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없어도 될 만한 장면들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뭐 정령의 실체도 보여줬겠다. 뭐 없애는 거 성공도 했겠다. 약간 애매하게 끝내는 것보다는 그 계속 상덕달 이야기가 완전 초반부부터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냥 그 그쵸, 그쵸. 떡밥을 회수하기 위한 정도의 결말이 아니었나.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딱 전형적인 산업 한국 영화 스타일이라서 그쵸. 그냥 깔끔하다, 익숙한 맛이다, 맛있다 이러면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덕이 이제 오니한테 이제 일격을 당하고 이제 거의 죽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막 나레이션을 하는데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아 내 딸 그렇지 맞아.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 좀 관객들 입장에서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새드 엔딩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감독이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선물하듯이 딱 해피엔딩을 보여줘서 되게 영화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나 조금 관객들을 생각한 어떤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보고 나왔을 때 딱 깔끔하게 그냥 영화 하나 봤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그런 들도록. 느낌. 네.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상덕이 돌아가셨어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겠다. 상덕을 상덕이 왜 잘못했어요? 죽일라요? 왜 죽일라요? 약간 여운이 남아야 하니까 아. 그렇게 됐어도 나쁘지 않았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여운이 남고 영화적으로는 그게 더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깔끔한 거는 네. 이 편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도 해봤는데 네. 조금 후속작을 연상시키는 암시를 좀 했어도 되지 않을까? 아, 약간 여운 있게 끝내면서 파묘 투? 파메투 파메투. 다른 정령이 이제 오. 결혼식에 가서 관객으로 있는 너무 오, 부르면 네. 딸이 SF로 불쌍한데?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감독이 처음에는 인터뷰에서 프리퀄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었었는데 갑자기 말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최근 인터뷰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이 음. 캐릭터들의 그런 걸 더 살려서 음.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길래 역시 자본주의. 자본주의다. 근데 너무 잘 됐어. 지금 맞아, 지금도 네, 거의 속도가- 400만 넘고. 네, 지금 500만 넘었다고 500만, 하더라고요. 네. 네. 일부에서는 영화 파묘의 1, 2장을 살펴보며 영화의 핵심 장면과 각 장면의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여서 2부에서는 영화가 가지는 특징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영화의 형식과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연출, 감독과 배우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재현 감독이 연출한 또 다른 영화죠. 영화 검은 사제들의 주제곡 The Priest 듣고 오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파묘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를 위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외부적 요소들인 형식과 감독, 배우, 그리고 영화의 전체적인 감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확대되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각각의 소감과 이런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뭔가 전반부는 세계관에 몰입하기 좋았다면 후반부는 관객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연결점이 전반부에는 개인이고 후반부에는 나라 전체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꽤나 설득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반부 소감은 약간 스토리 전개가 늘어진다는 느낌 없이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인데 약간 그 이유가 좀 불필요하게 긴장감을 좀 끌거나 뭔가 늘어지게 만드는 장면이 별로 없었다 맞아요.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후반부에서는 그 오컬트 장르 영화에서 조금 갑작스럽게 역사적 의식과 뭔가 나름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괜히 그 정령 상대하는 것을 응원해야 하는 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살짝 그 장르가 바뀌는 느낌이라서 좀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전반부는 되게 무섭게 봤는데 후반부에 정령이 딱 가시화되면서 약간 응? 이렇게 하면서 맞아. 연결성이 뭔가 어색하다 싶게 봤었거든요. 근데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파묘란 제목에서부터 감독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도를 넣은 거니까 감독이 생각한 그대로이긴 한데 이게 관객들에게 그냥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연결성이었던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여우가 범의 허리를 자른다는 대사를 이제 영화 전체 형식으로도 좀 적용을 해서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나눴는데 이게 어떤 감독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긴 하나? 조금 너무 갑작스러운 형식 변화가 맞아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좀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초반부터 조금 약간의 암시를 좀 해줬으면 조금 받아들이기 편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이 갑자기 뭐좀 약간 바뀌는 느낌이라 맞아요.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암시가 있긴 했는데 그게 초반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암시가 아니라 뒷부분까지 다 보고 난 후에 아 그쵸, 초반에 그쵸. 이런 아, 암시가 있었구나 맞아요. 이렇게 알 수 있는 암시라서 좀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공포의 대상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혼령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으나 후반부에서는 가시화된 정령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런 다른 방식의 연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연출의 의도는 무엇일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장재원 감독님의 약간 이전 오컬트작에서도 공포의 대상이 가시화되는 게 좀 유명한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보니 사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정령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미지가 제가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정상적이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얼굴까지 저는 완벽하게 보여줄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타노스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살짝 몰입이 깨졌다가 아 그래 뭐 약간 이렇게 완전히 보여주는 게 이게 단순히 뭔가 허상의 존재로 느끼지 않게 해주는 요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이 보는 순간 김이 팍 식었어요. 저도 만약에 얼굴이 없었다면 더 무서웠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냥 차라리. 얼굴을 약간 이렇게 흐리게 처리하던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장군이 목이 잘린 상태에서 막대기를 꽂아서 묻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검을. 아, 맞아요. 그래서 목이 잘려 있으니까 뭐 얼굴을 없게 처리하던가 이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연출 되게 별로였거든요. 제가 오컬트 장르의 제일 공포를 극대화시켜주는 연출이 미지의 것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시각화해서 보여줘 버리니까 저 너무 팍 식었고 소희님처럼 너무 친절했다. 약간 너무 모든 관객을 다 잡으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저는 그런 명확하게 딱 표현된 그 크리처, 그 온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보여지는 측면에서 좀 아쉬웠는데 좀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이게 우리가 제거해야 될, 파묘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좀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조금 그 의도가 좀 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재현 감독하면 오컬트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전작들인 검은 사제들, 사바화와 이번 작품 파묘를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이전 작품들 보셨나요? 저는 검은 사제들만 봤어요. 저 둘 다 봤습니다. 저도 네, 둘 다 봤습니다. 저도 검은 사제들만 봤는데 그럼 일단 사바 보신 분이 두 분만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그 검은 사제들은 그 가톨릭 신부랑 사제가 좀 구마 의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맞아요. 사바도 이제 약간 수상한 종교 단체를 뭔가 기점으로 파헤쳐 나가는 영화란 말이에요. 약간 영원, 영생에 관련해서 다루는 내용인데 좀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묘가 가장 약간 한국적인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오컬트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또 이제 영화 전반적으로 그 장면이 전환되거나 구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굿하는 장면으로 고조가 될 때 들리는 타악기 소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영화관에서 보기 잘했다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는데 정말 약간 그런 한국 악기를 사용해서 주는 음향의 힘이 약간 한국식 오컬트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뭔가 이전작인 검은 사제들과 사바하는 뭐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소재거든요. 왜냐면 검은 사제들은 외국 영화들도 있었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소재들이고 맞아요. 사바라는 종교 단체도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소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파묘는 뭔가 진짜 대중들이 뭔가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소재를 끌고 와서 되게 재밌었고요. 일단 무덤을 파서 이장한다라는 소재를 저희가 미디어에서 흔히 접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소재 자체에서 약간 오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혹시 새 작품 중에 순위를 매겨보시면 어떻게 순위를 매기실 수 있을지. 전 검은 사제들, 사바하, 파묘. 파묘를 완전 낮게 책정하셨네요. 막 엄청 낮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제 취향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파묘를 다른 작품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검은 사제들이랑 사바가 공동 1등이고 파묘가
후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검은 사제들만 봤는데 네. 이제 귀신과 만나는 그 장르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쵸. 검은 사제들은 퇴마로 귀신을 쫓는 거고 그렇죠. 이제 파묘에서는 대살구수로 뭐 혼령을 달래고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굿보다는 퇴마가 더 공포감을 자극하는 느낌이라서 좀 검은 사제들을 되게 좀 공포감을 느끼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검은 사제들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서 그냥 공포의 측면에서 볼 때는 검은 사제들이 더 뛰어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맞아. 그리고 강동원이 너무 멋있었다. 맞아요. 사제복을 입은 정말. 맞아요.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 영화는 강동원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정도가 약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씀하셔서 눈이 부시죠. 맞아요. 최민식 배우부터 이도현 배우까지 배우들의 라인업이 정말 화려한데요. 이 배우들의 연기가 특히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다 감탄하면서 봤는데 맞아. 특히 김고은 배우의 연기가 그냥 정말 뛰어나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도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최민식 배우랑 유해진 배우는 엄청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그 하나도 거기에 꿀리지 않고 오히려 그 김고은 캐릭터가 좀 돋보이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고은 배우가 굿하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4명의 배우가 한 장면에 담길 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그 풍수사 역할에 있어서의 그 최민식 배우님의 무게감 그리고 또 그 장의사 역할로 살짝의 좀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 유해진 배우님의 연기 조합 그리고 그 김고은 배우님은 저는 국장면과 더불어서 사실 그 장면보다 좀 더 그 다이묘랑 일본어로 대화하는 장면이 저는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굿 장면보다. 그리고 이도현 배우님은 그 처음 이제 그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후반부 가면 정말 이제 그 제한적인 상태로 그 병실에 누워 있는 상태로 맞아요. 보여주는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오히려 그 빙의된 이후의 연기 덕분에 조금 몰입의 끈을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 최민식 배우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최민식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의 분위기는 정말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특히 마지막 대사가 그 젖은 나무는 새보다 질기다 이건데 만약에 다른 배우가 이거 했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오글거리고 맞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데 분위기를 정말 잘 잡았다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밸런스 게임을 하고 싶은데 네. 네.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 오마이갓. 파묘의 이도현. 오마이갓. 어. 이도현이요? 이도현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매력적인 캐릭터로 아, 봤을 때 매력적으로요? 저는 파묘의 이도현이요. 파묘 이도현 진짜요? 네. 오 잠시만요. 다시. 그런 취향 장발 좋아하시잖아요. 장발의 문신. 아니 그 어허. 캐릭터성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음. 그 강동원 캐릭터는 뭔가 있을 법한?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좀 쓰일 법한 캐릭터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MG 무당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도현. 그래서 저는 퇴폐미 좋아하시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데 왜? 초이님 의견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전 저희는- 당연히 강동원이죠. 오. 아 캐릭터만 따졌을 때요? 캐릭터요? 네, 캐릭터성으로. 저는 캐릭터 약간 이도현. 근데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저던데. 전 캐릭터성으로 봤을 때 이도현 말한 거고. 이도현. 네. 링고님은 링고님은. 저는 강동원. 오. 너무 멋있어. 그 알- 사제복 입고 이렇게 퇴마하는 장면. 알겠습니다. 반하신 거 아니죠? 그리고 돼지 들고 있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그거. 귀여웠어요. 아무튼 그게 후반부에서 정령과 대치하는 부분은 마치 일본군과 맞서는 독립군처럼 느껴지는데요. 영화 안에 항일을 연상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이게 항일과 관련된 영화다라는 걸 알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보국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국 너무 네. 나라를 나라를 지킨다. 네, 그 맞아요. 표지판을 굉장히 약간 포커스해서 비춰주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적나라해서 음. 안 보일 수가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다들 독립운동가 이름을 따와서 만들었잖아요. 네. 뭐 김상덕, 이화림, 윤봉길 다 맞아요. 독립운동가인데 되게 전 몰랐어요. 저도 네. 몰랐어요. 아,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역사에 무지해가지고 몰랐는데 아무튼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다른 인물들도 많이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한다고? 약간 이렇게 의문이 좀 들었는데 좀 감독이 의도적으로 좀 맞아요. 3일절을 딱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그 직접적인 요소 중에 또 다른 게 그 차량 번호라고 하는데요. 오. 그 운구차 차량 번호가 그 광복된 해인 1945 19455고 그 이화림의 차량 번호가 0301 해서 딱 그 3일절을 나타내고 김상덕의 차량 번호가 0815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 요소들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직접적이긴 한데 영화를 볼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다는 맞아요. 게 몰랐어요. 그 집중할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거기에. 초이님처럼 뭐 항일 영화라는 걸 알고 봤으면 좀 신경 써서 봤을 텐데 저는 아예 몰랐어가지고. 그리고 주인공들 그 옷 색이랑 머리 색깔이 사방신 상징색이라고 하는 의견이 저 있더라고요. 이거 전혀 몰랐어요. 다 검은 저- 머리 아니야? 그 최민식 최민식은 흰 배우님도요? 머리고 그리고 김고은 배우가 빨간 코트를 입고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파란 옷을 입은 게 이제 유해진 배우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색깔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터에도 주인공들이 동서남북 방향을 아, 이거 보고 너무 있대요. 소름 돋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통 사방신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약간 오. 고군분투한다 그런 느낌으로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좀 치는데. 영화 좀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오. 이런 설정까지 세세하게 넣은 게 좀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 또 이거 하나 꼭 말하고 싶었는데 그 최민식 배우님이 연기한 김상덕이 네. 묘지에 동전을 던지잖아요. 네. 그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이순신. 있어서 그게 완전 항일 요소로 딱 이렇게 비춰지는 뭔가 요소가 아니었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영화 명량에서 명량. 이순신 그쵸. 역할이 최민식 아, 배우님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의도적으로 심은 음. 요소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그득그득 들어있는. 그득그득. 맞아요, 완전. 그득그득하네요. 뭔가 마지막에 그 상덕이 온이랑 싸울 때도 그냥 이순신 보는 느낌이었어. 맞아요. 나레이션도 막 너무 결에 차 있고. 맞아. 아, 그 젖은 나무로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너무 이순신 그 역할이랑 좀 겹치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순신 톤. 맞아, 이순신 톤으로. 왜냐면 그 100원 동전도 되게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번호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캐치하기 쉬운 요소가 아니었나. 더욱더 그래서 최민식 배우가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되게 그쵸. 안 살았을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아 그리고 영화에서 봉길과 화림의 관계성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 패널분들은 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그런 캐릭터 관계성이 되게 재밌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두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이 두 캐릭터가 끈끈해지게 된 경위나 내용을 좀 더 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일부러 덜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관객들한테 알아서 더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둔 거겠거니 싶었어요. 그런 오. 세세한 걸 다 풀면 영화가 너무 늘어지니까. 맞아. 네. 그리고 영화가 캐릭터가 좀 세잖아요. 이 맞아요. 파묘가. 근데 영화가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 해도 캐릭터에 먹히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경계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둘의 관계가 진짜 너무 좋았는데요. 오. 뭔가 약간 은근한 상상력을 유발하면서도 맞아요. 뭔가 다 보여지지는 않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대놓고 로맨스였으면은 진짜 맞아요. 저는 그건 좀 그건 아닌 별로예요.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별로였을 진짜 것 망해요 영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았는지 뭔가 이 둘의 스피노프를 바라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뭔가 단순히 스승과 제자로 약간 설명하기에는 음, 뭔가 그 묘한 맞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있어서 그런 게 좀 좋았고 저는 또 그 두 인물이 그 상대적으로 확 젊은 세대로 보여진 점이 되게 좋았는데요. 약간 그 두 명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막 연락 받고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약간 너무 과거의 문화로만 비춰지지 않게 하는 그런 설정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현재 파묘는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초대박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파묘의 흥행 요인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기를 정말 잘 잡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진짜.
항일 요소가 아주 가득 찬 영화인 만큼 3.1절 시기를 굉장히 잘 잡았고 뭔가 흥행에 필요한 요소들이 빼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스타 감독, 스타 배우, 입소문 이 모든 게 삼합이 완벽하게 똘똘 뭉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랑 이어서 저는 캐스팅, 배우 캐스팅이 맞죠.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약간 공포 영화, 특히 한국식 공포 영화의 흥행이 저는 쉽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 공포의 수위랑 스토리 라인의 뭔가 화합이 좀 적절했다? 약간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지점이 없었고 약간 결말도 명확하게 마무리 지어졌다는 점이 흥행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일단 배우 라인업이 너무 흥행 보증수표 아닌가요?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감독이 영화를 굉장히 한국 관객 입맛에 맞게 만들었구나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포 영화 치고 되게 안 무겁잖아요. 맞아요. 네. 중간중간 개그가 계속 나오고 그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되게 자주 웃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그런 거나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엔딩이라던가 이런 게 다 그냥 관객들이 남녀노소 다 즐기기 쉽게 만든 것 같아서 그런 게 흥행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저는 한 가지만 꼽으면 영화의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레이션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영화적 완성도는 조금 떨어뜨린 요소이긴 한데 좀 대중성을 높이는 데는 반대로 도움을 줬던 맞아요. 요소인 것 같고 뭐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애매한 영화보다 명확한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뭐 흥행에는 이게 훨씬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파묘를 재밌게 보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나요? 그 이유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드소마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오. 파묘가 굉장히 뭔가 나 이거 다 보여줄래 하는 영화였다면 미드소마는 되게 나 안 보여줄래 이런 영화라서 맞아요. 뭔가 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미드소마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무서운 걸 진짜 잘 못 보고 또 안 좋아해서 그런 공포 영화를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본 영화 중에 아무래도 같은 장재현 감독이 만든 검은 사제들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검은 사제들이 좀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독이 졸업 작품을 장편화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엔 상업성이나 대중성을 좀 차치하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인의 사상이 제일 이렇게 밀도 높게 많이 들어간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이 작품이랑 파묘랑 한번 비교해 보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곡성이에요. 이제 파묘 1부를 보고 괜찮았는데 2부에서 약간 별로였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곡성을 보시면은 이런 파묘 1부의 분위기가 영화 끝까지 이어지니까 맞아요. 더 긴장감 있고 더 그런 미스터리함이 더 공포감을 자극해서 그런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파묘와는 정반대로 곡성은 끝나면은 그 찝찝함 그 자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곡성을 추천한다. 공포 영화는 그런 맛이죠. 그렇죠. 그렇죠. 곡성이 훨씬 무섭지 않았나요? 훨씬 파묘보다? 무서웠어요. 저도 영화관에서 봤을 때 훨씬. 저 진짜 절반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서 보느라. 네. 저는 파묘를 재밌게 보셨다면 그 김홍선 감독님의 변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사실 약간 파묘는 한국적인 뭔가 공포 영화 스타일이라서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서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되게 일반적인 그냥 우리 가정 일상 속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라서 나름 몰입하기에 쉬운 것 같아요. 2부에서는 파묘의 흥미로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확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메시지가 강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각 영화의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기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파묘에 대한 별점과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7점으로 드렁크 드리겠습니다. 저의 한 줄평은 몰입해서 보느라 참던 숨을 내쉴 타이밍을 놓쳤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드렁크고요. 저도 7점 주겠습니다. 한 줄평은
오컬트 장르의 과도한 메시지 삽입은 범의 허리를 끊는 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오, 평론가 촌철 살인인데요. 저는 온더풀 하면서 처음 펀치 나온 것 같은데요. 오. 저는 4.5점입니다. 4.5점. 오, 네. 많이 짜게 주셨네요. 약간 네, 저의 한 줄 평은 실체를 알고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 오, 멋있는데요? 간결하면서 뭔가 멋있다. 멋있어요. 저는 6점 드렁크 드리겠습니다. 사실 펀치 주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재미는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6점이었고 한 줄 평은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덜 친절했으면 1점이 그쵸.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더 흥미가 있는 영화가 됐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방송을 끝내기 전 한국의 대표적인 오컬트 영화이죠. 나홍진 감독의 곡성의 테마곡 낯선 사람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환 감독의 파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흥미로운 줄거리가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은 불을 이기고 젖은 나무는 쇠보다 질기다. 상덕은 이 대사와 함께 자신의 피를 나무에 직접 묻히며 다이묘를 제거합니다. 쇠는 강하고 나무는 약해 보이지만 결코 강하기만 하고 약하기만 한 존재는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쇠처럼 단단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상덕과 같이 질긴 나무가 지닌 힘을 믿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덕이 다이묘를 무찌르듯 여러분들도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를 우직하게 헤쳐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링고, 패널의 지안, 해리 초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